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요. 그 실전에서 어떻게 이제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지랑 그다음에 시간 배분,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다 의미 있을 텐데, 하나는 공부하는 데 시간을 배분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답안을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배분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2024년도에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게 된 전략이 있다고 하면 본인만의 어떤 전략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서론 구성, 이론, 그리고 사례, 이렇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학은 논문 과목으로서 각 문제마다 한 편의 글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글이 논리와 완결성을 갖추고 무엇보다 읽고 싶어야 됩니다. 서론에서 좀 임팩트가 있으면은 확실히 글의 매력도가 올라가서 좀 열심히 읽어주시는 것 같고요. 또 논리적인 답안 구성을 위해서는 항상 논지를 펼치면 이론이나 사례로 보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옛날에 조선시대 과거시험 같은 거 보면은 다 주장을 펼치고 그 근거를 다 유교 경전에서 찾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학자의 공신력을 빌려서 내가 하는 말이 일리가 있고 타당하다라는 인상을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답안을 쓰다 보면은 모든 글에 학자의 논거를 가지고 대기가 좀 부적절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바로 사례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사례라고 하면은 비교정치 사례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의 역사, 경제, 이런 모든 관련된 것들이 다 활용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시험에서 썼던 답안을 생각을 해보면은 2024년도 1번 문제 소설문 2에 정치경제 파트에서 발전국가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나라의 박정희 정부 시기 사례를 좀 많이 활용을 했었고요. 또 올해 시험을 보니까 1번 문제에서 양원제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던데, 그런 경우에는 영국의 의회 성립 과정에서의 계급 문제라든지, 이건 좀 역사 파트에 가깝죠. 또 미국의 건국 과정, 이런 것들을 다루면은 조금 더 글이 논리 있고도 탄탄하게 구성됐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좀 인상적인 부분은 본인 답안이 읽고 싶은 답안이 되게끔 만든다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행시에서 5급 공채 시험에서 굉장히 많은 답안을 빠른 시간 안에 채점해야 되는 채점자들 입장에서는 유기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고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답안이 눈에 띈다고 하면 그 답안에 좀 더 점수를 잘 주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네요. 답안을 만들 때 이제 특히 서론에 그 서론 구성하는 부분에 좀 더 전략을 좀 강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전략을 갖고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답안의 완결성과 흥미를 위해서 2문, 3문이더라도 가능하면 서론을 쓰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서론이 천편일률적으로 쓰는 거라면 아예 안 쓰는 것도 괜찮지만요. 그런데 이제 채점자의 주의를 확 끄는 서론은 채점하는데 분명히 임팩트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쓰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서론을 만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깔끔한 간결한 통계 자료를 준비한다거나 현안 이슈를 언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는 평소에 강사님의 수업에서 제공되는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을 정리해도 괜찮고, 또 평소에 쉬는 시간에 뉴스 헤드라인 같은 거 찾아보면서 서론에 써먹을 만한 내용이 있으면 따로 정리를 해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시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이문에서 핵과 관련된 문제가 나와서 2023년에 워싱턴 선언과 핵 협의 그룹을 언급을 해줬었고요, 서론에. 또 3문에서는 국회 선거구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서, 근데 당시에 법률에 따르면은 선거일 1년 전까지 획정을 해야 되는데 한 달 전에 획정이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여야 간에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비례가 1석이 줄었다, 그런 기사를 보고 그 내용도 정리를 해둬서 서론에 활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전략이고요. 저도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사례들을 좀 미리 좀 잘 챙겨두면 그게 답안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도 유용하고 서론을 설명하는 데도 유용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챙겼다는 거는 전략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그 다른 답안보다 좀 더 눈에 띄는 부분이 생겨서 아마 그 출제자, 채점자 분들께서도 점수를 높게 주면서 이 친구한테 점수를 잘 줘도 되겠다, 이렇게 아마 그 흔쾌히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 싶네요. 다음 질문은 이제 정치학을 저는 가리키는 입장에서 제일 사실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좀 안쓰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친구들이 좀 부담을 많이 받겠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정치학 분야가 넓다는 겁니다. 정치학 분야가 굉장히 넓은데 이 넓은 분야들, 다양한 분야들을 공부할 때 어떤 전략을 갖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일반 행정 직렬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정치학의 방대한 양인 것 같습니다. 3순환 기간의 정치학 강의는 16강 정도만 진행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기간 내 모든 내용을 정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따라서 정치학 순환 기간에만 정치학을 해야지 생각을 하면은 내용을 다 정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피셋 준비 기간 동안 한 달에 한 분야를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정치학 공부를 미리 조금 해두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1월에는 비교정치, 12월에는 국제정치 이런 식으로 범위를 쪼개고 공부 기간을 정해서 정치학의 방대한 학습량이 주는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 공감이 많이 됩니다. 2차를 하긴 해야 되고 그런데 또 1차 준비해야 되는 가을 기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기간부터 시간을 좀 나눠서 이렇게 스프레드를 했다는 전략이 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정치학 이론 가지고 이제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요. 정치학 이론 공부할 때 본인만의 이론을 공부하고 정리하고 그걸 글로 옮기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략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론 관련해서 공부를 하면서 항상 되뇌인 질문은 그래서 현장에서 쓸 수 있나?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매우 중요한 이론이라면 현장에서 쓸 수 있게 정리해야 하고 숙달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반드시 써야 하는 이론이 아니라면 굳이 완벽히 암기하는데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론을 키워드만 정리한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제가 작성한 답안을 통째로 서브에 넣었습니다. 정치학 시험은 특정 이론의 키워드를 현출했느냐 뿐만 아니라 그 키워드를 얼마나 논리적이고 유기적으로 문제에 적용해서 풀어냈는지도 중요한데요. 특히 2024년 시험 2문의 소설문 1번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들 공격적 현실주의와 방어적 현실주의 키워드는 열심히 암기를 했을 텐데 그 키워드 사이의 논리적 연결은 미리 연습해 본 적이 없다면 제대로 쓰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론 내용만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 담긴 논리까지 서브의 답안 형태로 작성해서 반복해서 읽으면 나중에는 나만의 논리도 확고하게 정립이 되고, 또 복습할 때는 키워드만 보고 논리를 떠올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별다른 고민 없이 문장이 술술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효과적으로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측면은 어느 정도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 같은데요. 솔직히 말해서 모든 이론을 다 암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안을 쓰다 보면은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분석 도구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이러한 분석 도구들을 좀 선별해서 외우고 다양한 문제에 적용을 해보는 훈련이 가장 주된 훈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 정치학 시험은 일종의 요리 경연 같고 그러한 분석 도구들은 일종의 식재료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특정 요리를 해라 라고 명령을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분석 도구들을 재료로 삼아서 그 요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그 요리가 아무리 특별하다고 한들 자주 들어가는 재료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마련입니다. 예컨대 마늘이나 양파 이런 재료들은 저희가 어떤 요리든지 널리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뭐 대표성, 반응성, 책임성 같은 이런 분석 도구들은 다양한 문제에 널리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특정 학자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나 또 지엽적인 내용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러한 부분은 좀 다같이 실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매겨가면서 이론을 준비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공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거에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짚어드리자면, 하나는 이론을 쓸 것과 상대적으로 이제 좀 쓰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아주 중요하지 않은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쓰게 된다면 이걸 확실하게 쓰게 만드는 거,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전략, 선택과 집중 전략이겠죠. 이 부분이 한 가지 이제 시간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본인 공부에 대한 부담도 줄인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마 인터뷰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한 가지는 보통은 이제 그 요약 정리를 할 때 키워드만 가지고 요약 정리를 하거든요. 그게 요약 정리하는 시간도 좀 줄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보통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 부분도 있을 거지만 그것보다는 그 요약 정리한 키워드 외에 그걸 본문으로 만들어서 문장 단위로 만들고 문단 단위로 만들어서 정리해 놓은 거.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글 쓰는 데 있어서 문장을 구성하고 문단 구성하는 거에 좀 공포심을 느낀다, 시간을 너무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일 것 같아요. 다만 이걸 이제 서브처럼 만드시려고 하면 아마 서브를 만드는데 시간도 다른 분들이 만드는 그 서브보다는 시간이 좀 걸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좀 만들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읽는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해야 되니까 서브를 돌리는 회차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돌릴 수 있게끔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될 겁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전략일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정치학 답안을 만드는데 이제 사례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걸 구체화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떤 이제 전략이 있었나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강사님들 수업이나 모의고사에서 등장하는 사례는 모두 정리해서 암기를 하려고 했고요. 또 실력이 점차 쌓이면서 다양한 케이스 각각에 적용할 만한 사례를 알아두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서 서칭해 본 거는 아니기는 한데
뉴스 헤드라인도 마찬가지고 정치 이슈를 다루는 블로그를 보면서 답안에 쓸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은 정리를 해서 서브노트에 주제별로 요약을 해두고 이제 전날에 암기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24년도에 적어놨던 내용들을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그때 선거가 있던 해라서 선거 파트에서는 비례대표 선거 사표율이 20대 총선에서는 7%, 21대 총선에서는 11%, 22대에서는 12%로 오히려 연동형으로 바꾸고 나서 그 사표율이 더 증가했다라는 통계 이런 거 좀 정리를 해뒀고 또 무효표가 131만 표로 역대 최다였다. 뭐 이런 자료들 또 국제정치 파트에서는 24년도에 세계 군사력 순위 이런 것들까지 다양하게 정리를 해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삼김 정치 시절부터 한국 정치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어서 그 부분은 따로 정리를 안 했지만은 뭐 각 총선마다 정당 체계가 뭐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뭐 역사 속의 사례들도 충분히 활용하기 좋으니까 그런 현안뿐만 아니라 과거의 좀 정치 역사들도 사례를 정리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좋은 전략인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은 실제 답안 구성을 200점 분량 정도만큼씩 했다고 했는데 그게 실전에서 어떤 도움을 줬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하루에 과목 관계없이 꼭 답안 연습을 200점은 하자라는 각오로 삼순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순환광이 모의고사에서 50점, 또 스파르타반에서 50점을 쓰고 개별적으로 스터디를 꾸려서 50점을 2번씩 써서 매일 총 200점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안 연습을 많이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많이 풀게 된다는 장점이 또 있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고급 공채 2차 시험은 결국에는 쓰는 시험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외워도 그거를 출력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아까 기초를 닦는 게 중요하다고 하기는 했는데 이 시험은 학자를 선발하는 시험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는 답안 위주의 좀 실용적인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를 닦으면서도 쓸 수 있는 정도까지만 파고드는 그 공부에 있어서의 밸런스를 잡는 게 실전에서도 유의미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치학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혹시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치학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이론이 중요하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답안을 결국에는 써야 되기 때문에 답안 지향적인 그러한 공부를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예비순환과 1순환을 따라가면서 어느 정도 이론을 익혔다면 답안 위주의 학습을 하시면서 부족한 이론을 보충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아무리 좋은 이론을 알아도 쓸 수 없으면 또 의미가 없고 이론을 쓰더라도 실제 적용된 사례로 근거 보충을 하지 못하면 답안이 주는 울림 같은 게 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쓴 답안은 정말로 스스로가 쓰면서 잘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마치 내가 이 시험을 지배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느낌이 어디서 오냐면은 글을 쓰면서 내 말이 맞지 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그런 느낌이 옵니다. 주어진 문제를 잘 읽어서 소설문사의 연계성을 캐치해서 문제 출제 의도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또 나의 논리를 이론 분석 도구나 학자의 말을 들어서 근거로 삼고 또 내 생각이 그대로 적용된 그대로 나타난 정치 사례를 들이밀면서 읽는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 이 과정을 충실히 해내면 충분히 좋은 답안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지향점은 이론에 기반한 자신의 논리 전개 및 구성 그리고 사례를 통한 증명이니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답안 위주의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전략이네요. 그 정리하면 증명하고 그걸 어떻게든 설득력 있게 만든다 이 부분인데 사실 정치학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아주 잘 캐치하셨고 그걸 전략으로 녹여서 아마 좋은 점수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